자, 제4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능력이 뭔가를 생각해 봤죠. 인공지능 시대란 결국 사고와 언어가 인공지능화 되고 있다는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핵심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정보를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역량을 일반화시켜 왔다면 이제는 생각하는 능력, 특별히 알아내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과 알아내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질문 기술이다. 질문하면 우리는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어릴 때부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내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기술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질문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량, 바로 인지력을 개발한다는 뜻이죠. 즉, 인지력 개발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인지력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낸다면 바로 그게 질문이다. 그래서 질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인지력을 개발한다. 근데 인지에는 크게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상황을 인지하는 게 있고, 이 언어를 인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상황 인지와 언어 인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이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고, 그 질문을 활용해서 어떻게 상황 인지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란 무엇인가? 첫째, 차이를 알아내는 기술이다. 내게 들어오는 자극 정보들을 토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알아내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를 알아먹기 힘들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인간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차이를 세분화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차이는 알아내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세 번째, 그 차이 중에서 의문이 있겠죠. 의문이 있다라는 말은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있겠죠. 10개 세분화된 정보 중에서 3개는 이해가 안 된다 했을 때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1번으로 삼아서 순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낸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이가 보이면 그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외의 질문 기술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본다면, 자, 차이의 인지, 차이의 세분화, 의문 순서, 의문 질문화, 답변 예측을 했다면, 첫째, 자녀의 태도 차이를 느꼈다. 두 번째, 태도 요소를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의문을 순서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의문을 질문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제시해 봅니다. 자, 결국 질문 기술이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예측하는 역량입니다. 즉, 답변을 예측한다. 최적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내가 궁금했던 것을 풀어가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차이의 인지, 자녀의 태도 변화를 인지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 세분화입니다. 언어, 인사, 식사, 학습, 폰관리, 옷차림 등의 차이가 있겠죠. 이런 차이를 내가 인지하면서 의문을 순서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의문이 생긴 거, 다 변화가 생긴 건 아니겠죠. 이 중에 어떤 것만 변화가 생겼겠죠. 조사해보니 옷차림과 폰관리가 변화되고 있다. 그럼 의문을 질문화로 시킵니다. 왜 옷차림 변화가 있을까? 왜 폰관리에 신경을 쓸까? 예측 답변을 해봅니다. 답변 예측이죠. 자녀의 이런 변화는 이성과의 만남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예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문 기술이다. 자, 그래서 질문을 통해 알아내는 대상은 현장의 상황인지와 소통을 하는 언어인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더 깊이 파악해야 되겠죠. 자, 인간이 알아내는 인지 대상은 상황인지와 언어인지가 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의 인지력 중에서 언어를 인지하는 게 더 우리 삶에 유익한가요? 상황의 문제를 인지하는 게 더 유익한가요? 네, 누구나 다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언어는 사실 이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수단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 16년 또는 평생교육은 다 뭘로 배우죠? 언어로 배웁니다.
이상하네. 상황인지가 중요한데 왜 언어를 배울까요? 네, 이것은 언어인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특징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 언어인지를 잘한다는 것은 상황인지를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언어가 중요한가를 찾아보면 첫째, 교육 운영적인 측면에서 비용과 인원이 절감됩니다. 상황인지를 가려면 벌써 비용이 너무 비싸죠. 또 정보 습득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 시간은 돌아갈 수가 없죠. 상황인지는. 언어인지는 온 세계와 상상까지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측면도 상황은 또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죠. 또 사고 개발 측면에서도 문자 발명으로 인간이 문명화된 거죠. 결국 문자 발명이 없었다면 인간의 사고는 아직도 7만 년 전과 동일한 호모사피엔스의 그냥 원시생활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결국 언어를 인지하면서 배우는 것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언어에서 다가오는 인지를 대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언어인지의 힘이죠. 자,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인지 중에서 언어인지가 평생토록 배워야 되는 인지이지만 먼저 이 시간에는 상황인지를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언어인지로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럼 먼저 상황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인지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 순서를 알아내는 상황인지입니다. 자, 순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교통사고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의 순서인지입니다. 8차선 직진 고속도로 평균 시속 100km, 21시 시트 난개, 트래픽 일반, 이동 가능, 피해 차량 중상 이런 상태입니다. 자, 지금 사고가 나서 정상인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뭘까요?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세 번째 일은 뭘까요? 이 순서를 짤 줄 아는 게 바로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8차선 직진 도로입니다. 8차선이면 왕복 8차선이면 지금 4차선인데 그러면 지금 8차선 직진이니까 8차선 직진이니까 지금 왕복이 아니라 편도죠. 예. 편도 8차선이면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예,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트래픽은 일반이라는 말은 100km로 다 달린다는 소리죠. 예, 차량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지금 중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트래픽이 일반이면 그래도 차량이 제법 다니고 있는 거죠. 예, 100km로 짙은 안개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차에 중상 입은 사람을 끌어내는 거냐, 아니면 차를 이동시키는 거냐, 아니면 차를 세우는 거냐. 예,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다가오는 차를 세우고 그리고 차를 빼는 것이, 차를 세워놓고 차를 빼고 그리고 환자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 상태죠. 뭘로 스톱을 시킬까요? 손으로 들어가지는 알 수 없죠. 예, 후레쉬도 지금 짙은 안개 상태에서는 후레쉬도 큰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크랙션, 음향을 이용해서 지금 오는 차들에게 경적을 울려서 경고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차를 멈춘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중상 입은 사람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차량을 빼고 그리고 이제 소통을 시킨 다음에 그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이죠. 경적 라이트를 통한 사고 예방을 하고 두 번째 차량을 이동하고 사람을 이동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사고 처리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해서 차량을 세운답시고 손을 들고 했다가는 그 사람도 죽게 될 거고, 그렇다고 차량 사고 예방을 막지 않고 그냥 차를 이동했다가는 더 큰 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사고가 서해대교에서 일어났던 수십 종 추돌 사고들이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순서 파악을
못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자, 순서를 인지한다는 게 바로 상황을 인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죠.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2차선 시내 도로입니다. 평균 시속 40km고 13시 맑은 날 트래픽 심합니다. 차량은 파손됐고 이동 가능하고 사람 경상 활동 가능합니다. 자,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처음 해야 될 일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이 순서를 잡아내는 것은 생각이 필요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트래픽이 심하니까 차들이 서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그 차 위치 있죠. 사진을 찍어서 차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를 빼고 그리고 보험 처리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거 수집, 두 번째 차량 이동, 세 번째 사고 처리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자, 피해 차량 운전자가 기절했습니다.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사실 답하기가 꽤 난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답을 맞출 확률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상황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이면 피해자의 척추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옮기기 어렵죠. 무조건 사람 옮기면 안 됩니다. 척추 손상 시는 일단은 보호하고 119를 불러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자, 의식불명 상태라면 먼저 죽었는지 살았는지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또 피해자가 출혈 상태십니다. 일단 지혈부터 해야 되겠죠. 응급조치부터. 그런데 피해자 차량이 폭발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사람을 빼내와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것을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달라진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순서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인지라는 건 다양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순서를 먼저 잡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나이팅게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상황을 인지한 사례인데요. 19세기 크림 전쟁 당시에 러시아와 유럽연합군이 싸웠을 때죠. 이때 영국군 20만 중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때 어떤 데서 차이를 느꼈냐면 2만 명이 죽는데 실제로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이상하게 전쟁 외에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망자된 분석을 해보니까 작전 중 2,700명, 상처 후유증 2,000명, 다양한 질병이 16,000명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발견이죠.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방송국에 이 결과를 보내고 또 방송국에서 국가의 힘을 써가지고 결국 보건의료 필요 역설로 40%의 죽음을 2%로 감소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나이팅게일을 백의의 천사라는 칭호를 얻게 됐죠. 영국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나이팅게일의 이 비교 분석을 통한 상황인지죠. 이때도 차이가 느껴졌겠죠. 자, 그 다음에 패턴을 알아내는 상황인지가 있습니다. 패턴을 알아낸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뭔가 규칙이 있다라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주원장이고요. 명나라를 설립한 왕입니다. 그리고 방금 옆에서 본 이 사람이 육이라는 책사입니다. 원래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우기 전에 원나라 치하에 있었고 몽골족이죠. 그리고 주원장이 농민 출신에서 의병에 들어가 가지고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의병대 대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병으로 이 나라를 원나라를 쫓아내기는 무리였죠. 그때 이 6이라는 책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6이라는 책사가 이 의병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자, 의병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내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农民弟兄们的10个致命弱点。先生快说，是哪10个致命弱点？第一，不敬孔孟，亵渎圣人之道；第二，败坏天理人伦；第三，攻伐无度，形同流寇；第四，时降时反，相互猜疑；第五，粮饷不能自足，临阵不知兵法；第六，掠人妻女财产，只知取之于民，而不知养于民；第七，为将者心胸狭隘；第八，为士者缺乏训练，作战形同群殴，胜时聚集，败时作鸟兽散；第十，此一军与彼一军之间相互猜疑，互相攻伐。 이렇게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사실 주원장은 이 10가지 문제를 듣고 충격을 받고 이 10가지 문제를 자기 군에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을 것입니다. 자, 주원장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在下最后的结论是，如果这些恶劣之处不除，义军终究是草寇，绝不能成大事。 사실 총대장한테 이런 말 하기는 쉽지 않죠. 在下言语放肆，多有得罪。 骂的真痛快。 그렇지만 先生这 주원장은 10恶，把义军的毛病全都揭穿了。骂得好啊，先生， 예, 10대 악행을 전부 써달라고 하고 把这10恶给咱写 큰 下来， 글자로 써달라고 每个 하죠. 字都要有拳头这么大，咱要挂在大堂上。 실제로 天天看 주원장은 一， 이 6.2의 6.2 책사가 말하는 내용을 받아서 적어가지고 받은 것을 방에 걸어놓고 또 군인들 모두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이걸 어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패턴을 찾아낸 거죠. 예, 10대 악행을 지금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가치, 관계, 리더, 군법, 생산, 전쟁 이러한 패턴을 찾아내서 이것을 10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즉, 이 영역들의 하나라도 부족하면 의병이 그냥 도적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인지의 힘입니다. 결국 규칙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의병이 정식 군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규칙이겠죠. 이런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은 그렇게 쉽사리 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그 분야에 대한 정보와 또 훈련된 사고, 분석력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패턴을 알아내는 상황인지. 첫째는 순서형, 두 번째는 분석형, 세 번째는 패턴형.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드디어 가설 검증형입니다. 가설 수립을 통한 상황인지인데요. 이것도 명나라 주원장 때 이 간신 척결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원장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간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간신들을 척결하고 싶은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원장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6개월 동안 주원장이 요양을 핑계로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신기가 아주 높은 이 사람을,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을 국무총리급으로 올려놓고 가죠. 그럼 이제 간신들은 다 이 사람 주변으로 모이들겠죠. 마치 꿀을 담아놓고 거기에 내가 잡고자 하는 동물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을 세워놓고 6개월간 자리를 빕니다.
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고 뒤에서 정보만 계속 수집해 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경사도독부에서 보고도 없이 병사를 늘렸다는 연락이 옵니다. 자, 이제 모든 국가의 대소사 업무는 이 국무총리 쪽을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병사를 늘렸는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죠. 자, 보고도 없이 병사를 늘렸고 물어봤더니 병부의 명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럼 병부도 왜 또 그러면 국무총리에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래서 다시 병부에게 물어봤더니 태자가 명의했다는 겁니다. 자, 태자도 군사를 옮길 때는 혼자 결정할 수가 없죠. 군사를 옮기는 것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왕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음 얘기에서 왜 그러면 여기 국무총리 시십니다. 왜 중소성의 보고가 없었지? 질문을 스스로 하죠. 자, 이제 상황이 조금 전까지 상황이었습니다. 도독부에서 병사를 늘렸고 물어봤더니 병부에서 명령을 내렸고 병부에서 내린 명령은 태자가 명령을 냈다. 여기까지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중소성에 아무런 보고가 없었던 거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왜 보고가 없었지? 자, 여러분이 답을 내려보세요. 자, 답을 내린다면 왜 보고 안 했지? 잊었나? 두 번째. 아니면 중간에 보고하는 사람이 죽었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건가? 아니면 마지막은 왕이 시킨 거겠죠. 예.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확실성이 높은 것은 이거는 폐하가 돌아온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답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답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틀리면 그동안 간신짓 했던 것들 때문에 아마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자, 답은 잘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폐하께서 오신다는 뜻이야. 왕이 온다는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질문할 것은 또 그럼 왕은 왜 알리지 않았을까? 네, 이 질문이 떠오르겠죠. 이때 또 다른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폐하께서 오신다. 그래. 그럼 폐하는 언제 오실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정상사고가 아니죠. 자, 군대를 늘렸다. 왕에 의해서 군대가 늘려놨다. 그래서 이 말은 왕이 지금 요양 중에서 앞으로 온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당연히 왜 알리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세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 첫째, 알리지 않은 이유. 왕이 잊어버렸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예, 두 번째, 왕이 원래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뭔가 군사를 끌어모아서 우리 이 국무총리실과 기타 관계된 어디 누군가를 치려고 한다. 몰래. 그럼 제일 설득력 있는 게 그거죠. 왕이 군사를 모은다는 게 왜 그러겠어요? 누군가를 치기 위해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죠. 왜 알리지 않았을까? 조정의 비밀로 하기 위함이다. 예, 거기까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또 의문이 들어요. 네. 그러면 왜 비밀로 하신 걸까? 네. 보고도 없이 5만 대군이 이동했어요. 경성이 위험한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위험하다는 건가? 뭐 지금 현재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면 다음 경우의 수는 이유는 하나다. 이제 답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경성에 간신이 있다고 의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신이 있다고 의심한다. 그럼 질문이 뭐예요, 이제? 누가 간신이지? 이게 궁금하겠죠? 자기도 지금 간신 짓을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간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간신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또 의문이 드는 누가 간신이지? 예. 자, 여기서 이제 대답을 잘못 찾습니다. 분명 승전하고 돌아온 장수들일 거다. 자기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간신이잖아요. 왕이 봤을 때는 관신인데 자기 스스로는 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짚지 않고 승전하고 돌아온 장수들을 간신으로 여깁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근거를 찾자면 여전히 아나무인이거든. 예. 또한 3년 전에 폐하께서 장수들을 귀양하라고 시키려고 했는데 미뤘죠. 이제 때가 됐으니까 군대부터 이동시켜서 간신들을 척결하려고 하는 거다. 여기서 답을 잘못 찾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옆에서는 이제 천리안처럼 모든 걸 꿰뚫고 계시는군요 했지만 결국 다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을 받아라. 이제 왕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웁니다. 판궁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두 번째, 아는 척을 소문내지 말아라. 군의 이동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그 다음에 반년간 처리했던 문서들을 모두 살펴봐라.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 정리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맡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 간신 국무총리는 결국 돌아온 왕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무려 죽은 사람이 약 2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예, 명나라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간신들을 척결하는 작업이었죠. 사실 명나라 주원장은 굉장히 중국에서 뛰어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였던 것은 나라를 위한 어떤 상황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간신 척결 이야기를 통해서 가설, 즉 질문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가설을 세우는 이 과정이 바로 가설 수립을 통한 상황인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질문 기술을 할 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답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예측을 해 나가면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설 수립을 통한 상황인지 총 4가지의 상황인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순서형, 순서 질문을 통한 상황인지. 두 번째, 비교 분석, 그냥 분석이라고 그러죠. 분석 질문을 통한 상황인지. 세 번째, 패턴 질문을 통한 상황인지. 네 번째, 가설 수립을 통한 상황인지.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상황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인지는 우리가 사실 교육 안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상황인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상황인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상황인지가 학교에서도 사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하기 전에 상황을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질문 던지고 답을 찾는 이 연속적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황인지는 참 중요해요. 어떤 경우보다 상황인지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인지를 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인지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언어인지가 상황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질문 기술을 이용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인지할 수 있다. 언어를 인지를 잘하면 곧바로 상황에서 인지력이 뛰어나게 된다. 그래서 언어 인지력은 곧 상황 인지력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질문 기술을 이용한 언어 인지력 개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